네, 안녕하십니까. KF-21이 F-35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5세대의 KF-21이 현대 스텔스기의 정점인 F-35를 격추했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의 새로운 기종이 스텔스기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이 새로운 형태는 적 방공망 제압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공군이 제공권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스텔스전부터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적 방공망 파괴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KF-21의 새로운 기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KF-21 시제 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시제 4호기가 복자형임을 이유로 장차 KF-21이 전자전기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에는 후방의 무장통제사 좌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무선 지휘통신체계와 통합방공망을 마비시키고 교란하여 아군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주변국의 위협 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리고 이를 한 명의 조종사가 모두 수행하기란 그래서 전자전기는 복자형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NUMT 작전 수행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추진 결정되면서 저희 꺼리튜브의 예측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G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EA-18G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 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체계 통합이 용이한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응병사 3명이 탑승했던 사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아음속기였으니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ADD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그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잠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해상 포격만으로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육상 전력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머릿수 자체는 대한민국 정규 병력 이상입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이 오래 버틸 순 없겠지만 잠시간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전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의 총아인 항공기는 유지 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유도 없어 공중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SAO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SAE,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SAE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소련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유일을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 전력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요격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 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J-20의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J-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J-20의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J-20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0.001m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런다면 레이더로 J-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탁구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J-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럼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EA-18G 그라울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AMRAAM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울러와 J-20의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의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J-20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그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J-20과의 교전에 돌입한 그라울러는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J-2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재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매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재밍 전파가 J-20의 암호코드를 파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J-20은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결국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J-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아무리 스텔스기라 하더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현대의 무기체계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호 견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라 이는 시기에 문제이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과 보유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확실히 처음은 외산 장비를 먼저 운용해 보고 KF-21 전자전기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은 KF-21에 이미 기본형부터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윗과 ALQ200K 내장형을 탑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한국은 전자전 방어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건데요. 충분히 독자 개발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의 다양한 파생형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때가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